서울 근교의 대단지 아파트에서 평범한 가장으로 살아가던 내게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 건 아내 유진이 입주자 대표회장에 당선된 후부터였다. 15년 차 대기업 과장인 나와 전업주부인 아내, 그리고 중학교 2학년인 딸 서영이까지 우리 가족은 누가 봐도 평범한 중산층 가정이었다. 민규 씨, 나 대표회장 됐어. 아파트 전체 600세대를 대표하게 됐다고. 그날 저녁 유진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활기가 돌았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그다지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대표회장이라 해봐야 봉사직에 가깝고 오히려 시간만 뺏길 것 같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당시 회사에서는 새 프로젝트가 시작되어 야근이 일상이 된 상황이었다. 바쁘네, 고생이겠다. 이게 내가 건넨 반응의 전부였다. 유진의 표정에 실망감이 스쳐 지나갔지만 당시에는 그저 지나쳤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부터 우리 사이에 균열이 시작되었는지도 모르겠다. 유진은 대표회장이 된 후 180도 달라졌다. 매일 아침 화장에 신경 쓰고 옷차림도 한결 정갈해졌다. 어딘가 전화할 때도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다. 네, 회장 최유진입니다. 그 말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다. 처음에는 전업주부로 살다가 사회적 역할을 맡게 되니 활기를 되찾는 것이라 생각했다. 서영이도 제법 컸고 그동안 집안일에만 묻혀 살던 아내가 외부 활동을 하며 자신감을 회복하는 건 나쁠 게 없어 보였다. 하지만 점점 집에 있는 시간이 줄어들었다. 아파트 현안이 너무 많아서라는 말이 잦아졌고 저녁 식사 시간도 종종 거르기 시작했다. 식탁에는 냉장고에서 꺼낸 반찬들과 대응국 정도가 전부였다. 서영이의 표정도 예전 같지 않았다. 늘 밝고 명랑하던 아이가 어두운 얼굴로 방에만 틀어박혀 있는 날이 많아졌다. 엄마, 오늘도 회의야? 서영이가 물었다. 관리사무소장님이랑 주차장 공사 건 때문에 미팅이 있어. 유진은 거울을 보며 입술에 틴트를 바르고 있었다. 요즘 관리사무소에 너무 자주 가는 거 아니야? 아빠도 그러시던데. 순간 유진의 손이 멈칫했다. 너랑 아빠는 몰라. 대표회장이 얼마나 바쁜지. 그날 저녁 사무실에서 일을 마치고 11시가 다 되어 돌아왔을 때 아내는 집에 없었다. 전화를 걸자 회의가 길어졌어. 금방 끝나고 갈게. 라는 메시지만 왔다. 이상하게 느껴졌다. 이제껏 주민 회의가 이렇게 늦게까지 이어진 적은 없었으니까. 다음날 아침 커피를 마시다 우연히 듣게 된 대화가 내 의심에 불을 지폈다. 어머, 회장님이 어제 밤늦게까지 관리사무소에 계시던데요. 관리소장님하고 둘이서요. 아파트 산책로를 지나가던 중년 여성 둘이 나누는 대화였다. 처음에는 그저 좋은 회장님이라 열심히 일하는구나 싶었다. 그러나 한 여성의 뒷말이 귀에 꽂혔다. 요즘 매일 그러던데요. 윤 소장 참 친절하죠? 특히 우리 회장님한테는. 그 말에 두 여성이 킥킥거리며 웃는 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다. 이전에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사소한 변화들이 갑자기 의미를 갖기 시작했다. 늦은 귀가, 주말 외출, 전화할 때 낮아지는 목소리, 그리고 은은하게 풍기는 낯선 향수 냄새. 아내는 달라지고 있었다. 그건 단순히 입주자 대표회장이라는 직함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았다. 내 마음 한구석에선 불안한 예감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관리사무소장이 윤재혁, 그 이름을 떠올리자 얼굴이 떠올랐다. 한두 번 마주친 적 있는 40대 중반의 남자. 항상 단정한 차림에 미소를 잃지 않는 사람. 주민들 사이에서 평판이 좋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았다. 그날 퇴근 후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을 지나다 유리창 너머로 우연히 그들을 보게 되었다. 책상에 나란히 앉아 서류를 보는 아내와 재혁. 별것 아닌 장면이었지만 재혁이 무언가 말할 때 활짝 웃는 아내의 표정이 낯설게 느껴졌다. 15년 결혼 생활 동안 나를 바라볼 때는 한참 보지 못한 표정이었다. 가슴 한구석이 묵직하게 가라앉았다. 아직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지만 예감은 점점 또렷해지고 있었다. 마치 잔잔한 호수 위로 퍼져나가는 파문처럼 우리 가정에도 균열이 시작된 것 같았다. 아내에 대한 의심은 조금씩 커져갔다. 주말 늦은 오후 저녁 식사를 준비하려던 나는 아내의 핸드폰을 발견했다. 급하게 나가면서 두고 간 모양이었다. 그때 도착한 메시지 알림이 화면을 밝혔다. 윤 소장님 오늘 회의록 검토 완료했습니다. 회장님 의견 덕분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내일 커피 한 잔 어떠세요? 순간적으로 메시지를 열어볼까 망설였지만 그러지 않았다. 아직은 단순한 업무 연락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 커피 한 잔이라는 문구가 자꾸 마음에 걸렸다. 아빠, 엄마 전화기 맞죠? 서영이가 방에서 나오며 물었다. 아이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다. 엄마가 놓고 가셨어. 요즘 엄마 이상해요. 전에는 휴대폰 절대 안 놓고 다니셨는데. 서영이의 말에
나도 모르게 가슴이 철렁했다. 14살 딸아이조차 느끼고 있는 변화였다. 아이가 말을 이어갔다. 지난번엔 제가 학교 앞에서 봤어요. 엄마랑 그 관리소장이랑 카페에 앉아 있는 거요. 제가 인사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너무 웃고 있어서 서영이의 말이 끊겼다. 아이의 눈에 맺힌 눈물이 말해주고 있었다. 엄마가 다른 남자와 즐겁게 웃는 모습을 본 충격을. 그날 밤 아내는 10시가 되어서야 돌아왔다. 관리비 체납 세대 문제로 회의가 길어졌다는 핑계였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단지 냉장고에서 음식을 꺼내 데우는 그녀의 뒷모습을 지켜볼 뿐이었다. 요즘 일이 많아? 무심한 듯 물었지만 내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다. 응. 민원도 많고 관리소장님이랑 해결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야. 그녀의 목소리가 관리소장이란 단어에서 미세하게 떨렸다. 15년 함께 산 아내의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는 나였다. 다음 날 회사에서 일찍 퇴근했다. 핑계를 대고 반차를 썼다. 아파트 주변을 서성이다 관리사무소를 지켜보기로 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유진이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이미 늦은 오후 6시였다. 창문 너머로 그들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다. 서류를 보는 척하며 가까이 서 있는 두 사람. 재혁이 무언가 속삭이자 유진이 얼굴을 붉히며 웃었다. 그의 손이 아내의 어깨에 잠시 닿았을 때 그녀는 피하지 않았다. 내 가슴 속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든 아내에게 물었다. 관리소장이랑 친해진 것 같네? 뭐? 아, 그냥 업무상 자주 만나니까. 자주 만나? 주말에도? 유진의 표정이 굳었다. 무슨 소리야? 일이 많아서 그런 거지. 그 사람 결혼했어? 했어. 근데 이혼했다고 들었어.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 나는 더 묻지 않았다. 그녀의 말투에서 이미 답을 들은 것 같았다. 한 주가 흘렀다. 그 주 금요일 매번 8시에 끝나던 입주민 회의가 10시까지 연장됐다고 했다. 아내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다. 불안감에 관리사무소로 향했다. 건물은 어둡고 조용했다. 이미 회의는 끝난 듯했다. 뒤쪽으로 돌아가 보니 사무소 창문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창문 틈으로 보이는 광경에 내 심장이 멎는 듯했다. 좁은 회의실 테이블 위에 서류들이 흩어져 있었고 재혁은 아내의 허리를 감싸 안은 채 키스하고 있었다. 유진은 저항하기는커녕 그의 목에 팔을 두르고 있었다. 순간 온몸에 한기가 돌았다. 눈앞이 하얘지며 현기증이 느껴졌다. 이게 현실인지 악몽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다. 사진이라도 찍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손이 너무 떨려 핸드폰을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다. 어떻게 집으로 돌아왔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오직 그 장면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서영이는 이미 자고 있었다. 침대에 앉아 멍하니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자정이 지나서야 현관문 소리가 들렸다. 유진이 들어왔다. 화장은 지워져 있었고 평소보다 옷매무새도 흐트러져 있었다. 오래 울었는지 눈가가 붉었다. 미안해. 회의가 진짜 길어졌어. 그리고 다른 회원들이랑 뒤풀이를. 나는 그녀의 말을 끊었다. 회의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유진의 얼굴이 백지처럼 변했다. 무슨 말이야? 저녁 10시쯤에 관리사무소에 갔었어. 침묵이 방을 가득 채웠다. 유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마침내 입을 열었을 때 그녀의 목소리는 겨우 들릴 정도였다. 민규, 난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순간 내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15년 함께 지켜온 신뢰가 산산이 부서지는 소리였다. 회의실에서 본 장면 이후 나는 일주일간 병가를 냈다. 회사에 갈 정신 상태가 아니었다.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니 하룻밤 사이 얼굴에 주름이 더 깊게 패인 것 같았다. 뱃속이 뒤틀리고 속이 메스꺼웠다. 밥 한 숟가락 넘기기도 어려웠다. 유진은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그냥 순간적으로 실수한 거야. 다시는 안 그럴게. 그녀의 눈물이 더 이상 내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다. 15년간 쌓아온 신뢰가 무너지는 데는 단 몇 초면 충분했다. 그날 이후 우리는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 섞이지 않는 기름과 물처럼 지냈다. 그 사람과 연락 끊어. 대표회장직도 당장 사퇴해. 내 요구에 유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 우연히 발견한 새 메시지가 내 의심을 현실로 바꿨다. 윤 소장님, 어제 정말 미안해요. 당신은 내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우리 만나서 이야기해요. 아내는 그와 접촉을 끊지 않았다. 오히려 더 조심스럽게, 더 은밀하게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확 바뀌었다. 복수심이 치밀어 올랐다. 증거가 필요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단순한 목격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들의 불륜을 확실히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가 필요했다. 누가 봐도 의심할 수 없는 증거를. 인터넷을 뒤져 상간자 소송 전문 변호사를 찾았다. 상담 전화에서 변호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했다. 불륜 관계를 입증하려면 결정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둘이 호텔이나 모텔에 함께 들어가는 모습, 신체 접촉하는 장면 등의 사진이나 영상이면 좋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고도 관계를 맺었다는 증거도 중요합니다.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계획을 세웠다. 유진에게는 아무 내색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일부러 화해하는 척했다. 미안해. 내가 너무 심하게 반응했어. 내 입장도 이해해. 한번 실수할 수도 있지. 유진의 표정이 밝아졌다. 그녀는 내 손을 꼭 잡았다. 정말 미안해.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그 순간 그녀의 눈에서 진심을 보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다음날 그녀가 입주민 민원 때문에라며 다시 늦게 귀가했을 때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확신했다. 아파트 주변 CCTV 확인은 쉽지 않았다. 법적 권한 없이는 열람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필요한 건 반드시 방법이 생기는 법. 마침 아파트 경비실에서 일하는 김 씨와는 평소 퇴근길에 담배를 함께 피우며 친분을 쌓아왔다. 어느 날 늦은 밤 그에게 사정을 털어놓았다. 김 씨, 제 아내가 부정한 짓을 하는 것 같아요. 증거가 필요합니다. 김 씨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CCTV를 보여드릴 순 없고 특정 날짜와 시간을 알려주시면 제가 확인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유진이 늦게 귀가했던 날짜들을 적어 건넸다. 일주일 뒤 김 씨가 USB를 하나 건넸다. 직접 보시는 게 나을 겁니다. 관리사무소 입구와 주차장 영상입니다. USB에는 지난 한 달간의 영상이 담겨 있었다. 그중 3개의 영상이 내 의심을 확증했다. 첫 번째는 유진과 재혁이 관리사무소에서 밤 11시 반에 함께 나오는 장면. 두 번째는 주차장 구석에서 서로 밀착해 포옹하는 모습. 마지막은 가장 충격적이었다. 재혁의 차에 함께 탑승한 후 차가 흔들리는 장면까지.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아내는 단순히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계획적인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다.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보다는 차갑게 식어가는 분노가 느껴졌다. 다음 날 바로 변호사를 만났다. 증거를 보여주자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충분한 증거입니다. 상간자 소송으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통 이런 경우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인정받습니다. 심각한 경우 그 이상도 가능하고요. 금액보다는 그들이 치러야 할 대가가 중요합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서영이와 마주쳤다. 아이는 전보다 더 말수가 줄고 어두워 보였다. 아이의 성적도 떨어지고 있었다. 담임 선생님의 전화도 받았다. 서영이가 요즘 수업 시간에 집중을 못하고 있습니다. 가정에 무슨 일이 있나요? 아이는 이미 엄마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다. 아내와 마주칠 때마다 시선을 피하고 금요일 밤엔 친구 집에서 자겠다며 집을 피했다. 간혹 아내의 전화가 울릴 때마다 날카로운 눈빛으로 쳐다보기도 했다. 서영아, 괜찮니? 저녁 식사를 하면서 조심스레 물었다. 아빠, 엄마 바람 피워요? 아이의 직설적인 질문에 숨이 막혔다. 14살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다. 하지만 거짓말은 하기 싫었다. 왜 그런 생각을 했어? 친구 민지가 그러는데 민지 엄마가 우리 엄마랑 관리소장이 손잡고 걸어가는 거 봤대요. 아파트 안의 소문은 생각보다 빨랐다. 이미 600세대가 사는 아파트에서는 소문이 파도처럼 퍼져나가고 있었다. 서영이는 이미 친구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의 대상이 되고 있었다. 그날 밤 유진이 문자를 보냈다. 오늘도 늦어요. 주차장 재포장 업체와 미팅이 있어서 더 이상의 거짓말이 필요 없었다. 나는 간단히 답장했다. 알았어. 모든 증거가 준비됐다. 이제 행동에 옮길 때였다. 다음 주 목요일 입주자 대표회의가 예정되어 있었다. 모든 것이 그날 끝날 것이다. 입주자 대표회의는 매월 셋째 주 목요일 저녁 7시 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은 특별히 관리비, 인상 문제와 주차장, 재포장 공사 계약 건이 안건으로 올라와 평소보다 많은 동대표들이 참석했다. 나는 평소와 달리 정장 차림으로 회의실 입구에 서 있었다. 손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CCTV 영상 캡처본들, 휴대폰 문자 기록, 그리고 변호사가 준비해준 법적 서류들. 복도 끝에서 유진이 나타났다. 그녀는 나를 보고 놀란 듯했지만 이내 미소를 지었다. 왜 왔어? 오늘 회의 중요해서 늦을 것 같은데.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불안감이 느껴졌다. 나는 대답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회의실로 들어갔다. 자리에 앉자 여러 동대표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대부분 안면이 있는 이웃들이었다. 유진이 회의를 시작했다. 그녀는 능숙하게 안건을 설명하고 의견을 조율했다. 실제로 대표회장으로서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었다. 마치 우리 부부 사이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마치 그녀가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지르지 않은 것처럼. 회의실 한쪽에 서 있던 윤재혁과 눈이 마주쳤다. 그는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곧 공손하게 목례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는 그의 위선적인 모습에 속에서 열기가 올라왔다. 관리비 인상 안건이 거의 마무리될 무렵 유진이 발언권을 물었다. 추가 의견 있으신 분? 그때 내가 손을 들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다. 네. 박민규입니다. 백일동 거주민이자 회장 최유진의 남편입니다. 호칭을 아내가 아닌 회장 최유진이라고 부르자 유진의 표정이 굳었다. 재혁도 갑자기 긴장한 모습이었다. 오늘 회의 안건과는 별개로 모든 입주민이 알아야 할 중요한 사안이 있어 이 자리에 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를 열었다. 준비해온 말이 있었지만 막상 이 순간이 되니 목이 메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차분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노력했다. 우리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 최유진과 관리소장 윤재혁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유진은 창백한 얼굴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민규, 지금 뭐 하는 거야? 재혁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박민규 씨, 그런 말씀은. 내 목소리가 높아졌다. 증거가 있습니다. CCTV 캡처 사진들을 하나씩 회의 테이블 위에 펼쳤다. 관리사무소에서 늦은 밤 함께 나오는 장면, 주차장에서 포옹하는 장면, 차 안에서의 장면까지. 사진을 본 동대표들의 얼굴에 충격과 당혹감이 번졌다. 이 관계는 단순한 업무상 친밀함이 아닙니다. 지난 3개월간 지속된 불륜 관계입니다. 테이블 주위로 수군거림이 퍼져나갔다. 몇몇 여성 대표들은 손으로 입을 가리며 놀란 표정이었다. 옆에 앉아있던 신 씨는 내 어깨를 토닥였다. 유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애원하듯 내게 다가왔다. 제발 그만해. 이건 우리 가정 문제야.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이것은 단순한 가정 문제가 아닙니다. 아파트 대표회장과 관리소장의 부적절한 관계는 공적 영역의 문제입니다. 더구나 잠시 숨을 고르고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관리소장 윤재혁은 공사 계약 과정에서 특정 업체를 밀어주는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재혁이 벌떡 일어났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모든 계약은 투명하게 진행됐습니다. 그의 반박이 오히려 의혹의 신빙성을 더했다. 회의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동대표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의견을 나누었다. 누군가 큰 소리로 말했다. 대표회장은 즉시 사퇴해야 합니다. 이런 스캔들은 우리 아파트 품위를 떨어뜨립니다. 다른 이가 거들었다. 관리소장도 조사받아야 합니다. 공사 계약 과정을 전면 재검토해야 해요. 유진은 이제 울음을 참지 못했다. 그녀의 어깨가 떨렸다. 재혁은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다. 그들의 모습이 몇 주 전까지 회의실에서 은밀하게 포옹하던 장면과 겹쳐졌다. 가슴에 쓰라린 통증이 느껴졌다. 저는 이 일에 대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입주민의 알 권리를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말을 마치고 회의실을 나서는데 복도 끝에서 낯익은 모습이 보였다. 딸 서영이었다. 아이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자신의 엄마와 아빠가 벌이는 상황을 목격한 것이다. 서영아, 다가가려는 순간 아이가 뒤돌아 뛰어갔다. 등 뒤에서 회의실 문이 열리고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지만 나는 서영이를 따라 달렸다. 집에 도착했을 때 서영이는 이미 방문을 잠그고 들어가 있었다. 문 밖에서 아이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문을 두드렸지만 반응이 없었다. 서영아, 미안해. 아빠가. 나도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복수는 달콤했지만 그 대가로 우리 아이가 감당해야 할 상처를 생각하지 못했다. 복도 끝 아내의 방에서 짐을 꾸리는 소리가 들렸다. 유진은 오늘 밤 이곳에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았다. 핸드폰이 울렸다. 변호사였다. 박 씨, 소송 준비는 다 됐습니다. 참관자 소송과 관련해 내일 만나 자세히 논의했으면 합니다. 기계적으로 내일 하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거실 소파에 무너지듯 앉아 텅 빈 집안을 바라보았다. 15년간 지켜온 가정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렸다. 복수는 성공했지만 그 자리에 남은 건 쓸쓸한 승리감뿐이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집 안은 더욱 고요해졌다. 서영이의 방에서는 더 이상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창밖으로 아파트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갔다. 오늘 밤 이 단지의 600세대 중 그 누구도 우리 가족의 비극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주머니에서 CCTV 영상이 담긴 USB를 꺼내 바라보았다.
이게 정말 내가 원했던 결말일까? 아내의 배신에 대한 분노와 복수심은 풀었지만 그 과정에서 서영이마저 이를 위험에 처했다. 이제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는지 혼란스러웠다. 주민총회에서의 폭로 이후 이틀 동안 유진은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서영이는 학교에 가지 않고 방에 틀어박혀 있었다. 대표회의 직후 동대표들이 긴급회의를 소집해 유진의 불신임을 의결했다는 연락이 왔다. 윤재혁은 즉각 해임되었다.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상간자 소송 서류를 검토했다. 위자료 청구액은 3천만 원. 변호사는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로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했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박 선생님, 오늘 다시 연락드린 이유는 윤재혁 씨가 화해를 요청해왔기 때문입니다. 변호사의 말에 의아했다. 화해라니, 그가 위자료 1,500만 원을 일시불로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요. 금액보다는 시간을 벌고 싶었던 모양이다. 아마도 다른 직장을 알아보는 중일 테지. 나는 고개를 저었다. 소송 진행하겠습니다. 금액이 문제가 아닙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파트 입구에서 마주친 이웃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누군가는 동정 어린 눈길로, 또 누군가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다. 단지 내 실시간 대화방에는 벌써 이 사건이 화제가 되었다고 한다. 서영이의 친구 어머니가 조심스레 알려주었다. 서영이가 너무 힘들어해요. 학교에서 애들이 수군거려서 며칠은 우리 집에 있어도 좋아요. 집 앞에 도착하자 현관문 앞에 유진이 서 있었다. 한 손에는 작은 여행 가방을 들고 있었다. 눈은 퀭하고 얼굴은 헬쑥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다. 짐 좀 더 가지러 왔어. 말없이 문을 열어주었다. 유진은 조용히 안으로 들어와 서영이 방 앞에 섰다. 서영아. 엄마야, 문 좀 열어줄래? 아무 대답도 없었다. 유진은 한참을 기다리다 문에 이마를 기댔다. 서영아, 미안해. 엄마가 정말 큰 잘못을 했어. 용서해달라는 말이 아니라 그냥 미안하다고. 문 안쪽에서 작은 흐느낌이 들렸다. 잠시 후 문이 살짝 열렸다. 서영이의 부어오른 눈이 보였다. 엄마 때문에 학교 못 가겠어요. 애들이 다 알아요. 다들 수군거려요. 유진이 무릎을 꿇고 서영이를 안으려 했지만 아이는 몸을 뒤로 뺐다. 엄마랑 같이 살기 싫어요. 아빠랑 살게요. 그 말에 유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어떤 말도 나오지 않는 듯했다. 결국 서영이는 다시 문을 닫았다. 유진은 그대로 주저앉아 흐느꼈다. 다음날 법원으로부터 이혼 조정 기일 통지서가 왔다. 유진이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한 모양이었다. 소장 사본을 보니 양육권은 내게 양보한다고 되어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는 다행이었다. 긴 법정 다툼은 원치 않았으니까. 한 달이 흘렀다. 아파트 단지는 여전히 우리 이야기로 시끄러웠다. 새 입주자 대표회장이 선출되었고 새 관리소장도 부임했다. 윤재혁은 상간자 소송에서 졌다. 법원은 2,5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했다. 그는 항소를 포기하고 돈을 지불했다. 유진과의 이혼도 합의로 마무리되었다. 그녀는 부모님 집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친구를 통해 새 일자리를 구했다는 소식도 들었다.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분당의 작은 회사였다. 서영이는 학교를 옮기고 싶어 했다. 아이의 의견을 존중해 전학 절차를 밟았다. 새 학교에서는 아무도 우리 가족사를 모를 것이다. 아이는 조금씩 웃음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그날 저녁, 처음으로 서영이가 먼저 말을 걸어왔다. 아빠, 저 엄마 보고 싶어요. 예상치 못한 말이었다. 한 달 넘게 유진의 대해 입도 열지 않던 아이였다. 그래? 엄마에게 연락해볼까? 서영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근데 만나고 싶진 않아요. 그냥 통화만요. 다음날 유진에게 연락했다. 서영이가 보고 싶어 한다고. 전화를 받은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말요? 서영이가 그랬어요? 그날 저녁 서영이는 방에서 유진과 오랫동안 통화했다. 문 밖에서 들리는 아이의 웃음소리가 오랜만이었다. 통화를 마친 서영이의 표정은 조금 밝아 보였다. 엄마 목소리 들으니까 어땠어? 서영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그냥 엄마는 엄마더라고요. 단순한 말이었지만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아이는 아직도 유진을 엄마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아파 보이지만 어쩌면 그것이 치유의 시작일지도 모른다. 재판이 모두 끝나고 한 달이 더 지났을 때 내게도 변화가 찾아왔다. 출근길에 예전처럼 분노와 배신감이 치밀지 않았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를 뺄 때도 더 이상 관리사무소 쪽을 의식하지 않게 되었다. 이제는 생각날 때만 가슴이 아플 뿐이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서영이와 함께 새 아파트를 보러 갔다. 이사를 결심한 것이다. 더 이상 이곳에서 과거의 기억과 함께 살고 싶지 않았다. 여기 좋은데요, 아빠. 서영이가 모델하우스의 넓은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다. 그래? 마음에 드니? 네,
여기서 새로 시작하면 좋겠어요. 새로 시작. 그 말이 가슴에 와 닿았다. 유진과의 15년 결혼 생활. 입주자 대표회장이 되고 싶었던 그녀의 열망. 재역과의 불륜. 그리고 내 복수까지. 모든 것이 이제는 과거가 되어가고 있었다. 아파트 관리실 벽에 있던 유진의 사진은 이미 내려졌다. 새 대표회장의 사진이 걸렸다. 누군가의 자리는 항상 다른 누군가가 채우기 마련이다. 그것이 입주자 대표회장이든 남편이든 아내든 말이다. 계약서에 서명하면서 문득 유진이 마지막 문자로 보냈던 말이 떠올랐다. 권력이 가져다준 행복은 짧았고 대가는 너무 컸어. 어쩌면 나는 대표회장이란 자리가 아닌 다른 무언가를 원했던 건지도 몰라. 어쩌면 우리 모두가 다른 무언가를 원했는지도 모른다. 나는 완벽한 가정을, 유진은 인정받는 삶을, 서영이는 평범한 부모를. 하지만 삶은 우리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새 아파트에서의 삶은 어떨지 아직 알 수 없다. 단지 오늘 이 순간 서영이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상처는 여전히 아프지만 그 통증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었다. 구독자님들, 오늘 사연 댓글로 공유해 다른 분들과 함께 의견 나눠보세요. 저도 읽어보며 소통하겠습니다. 결혼 20년, 나 장도연은 중소기업 재무팀장으로 성실하게 살아왔다.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저녁 7시에 퇴근하는 규칙적인 삶. 주말에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딸 예린이의 학비와 교육비를 위해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다. 아내 지혜는 전업주부였다. 예린이가 어릴 때부터 교육에 열성적이었고 학원 스케줄 관리부터 진로 상담까지 모든 걸 도맡아 했다. 나는 그런 아내가 고마웠다. 딸의 고등학교 진학 후에도 여전히 열심히였고 나는 그저 든든한 뒷받침이 되려고 노력했다. 변화는 올해 3월부터 시작됐다. 예린이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서 지혜가 학부모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한 것이다. 여보, 오늘 학부모회 총회가 있어서 좀 늦을 것 같아. 처음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고등학교는 중학교와 달리 대학 입시가 걸린 중요한 시기니까 학부모들이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횟수가 점점 늘어났다. 학부모회 정기 모임, 임시 모임, 봉사활동, 교육청 간담회까지 일주일에 서너 번은 학교 관련 일로 나가는 날이 많아졌다. 학부모회가 이렇게 바쁜가? 요즘 교육 환경이 복잡해져서 그래. 우리가 안 나서면 아이들이 손해보잖아. 지혜의 말에 일리가 있었다. 하지만 뭔가 달라진 것들이 하나둘 눈에 띄기 시작했다. 첫 번째는 화장이었다. 예전에는 동네 마트 갈 때도 대충 나가던 사람이 학부모회 모임에 갈 때는 꼼꼼하게 화장하고 옷도 신경 써서 입었다. 향수까지 뿌리고 나가는 날이 많아졌다. 학부모회에 그렇게 차려입고 가야 해? 사람들이 다 단정하게 오는데 나만 대충 갈 수는 없잖아. 두 번째는 휴대폰이었다. 예전에는 집에서 휴대폰을 거의 보지 않던 지혜가 요즘에는 화장실 갈 때도 들고 가고 자주 들여다봤다. 그리고 가끔 웃음이 새어나왔다. 누구랑 메시지하는 거야? 학부모회 단톡방이야. 재미있는 얘기들이 많아. 하지만 내가 곁에 오면 자연스럽게 화면을 돌리거나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다. 세 번째는 귀가 시간이었다. 학부모회 모임이 끝나고 나서도 2차, 3차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늘어났다. 밤 10시, 11시에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다. 모임이 그렇게 길어져? 학부모들끼리 얘기할 게 많아. 아이들 진로 상담도 하고 학교 현황도 들어야 하고 그럴듯한 설명이었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다. 결정적인 건 예린이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후 딸이 조심스럽게 내게 다가왔다. 아빠, 잠깐 얘기할까요? 예린이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다. 뭔가 고민이 있어 보였다. 왜? 무슨 일이야? 엄마 얘기인데요. 예린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엄마가 요즘 이상해요. 휴대폰 보면서 혼자 웃기도 하고 전화 올 때마다 다른 방으로 가서 받고 그리고 아빠한테는 학부모회 얘기만 하는데 친구들한테는 다른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얘기? 학부모회에 아빠들도 많이 나온다면서 그 중에 정말 괜찮은 분이 있다고. 그런 얘기요. 가슴이 답답해졌다. 17살 딸이 이런 걸 눈치챌 정도라면 상황이 심각한 건 아닐까? 예린아, 엄마가 구체적으로 누구 얘기를 했어? 이성민 아저씨요. 학부모회 총무를 하시는 분이래요. 요리도 잘하고 사진도 잘 찍고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신다고. 이성민. 나는 그 이름을 처음 들었다. 지혜가 집에서 학부모회 얘기를 할 때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던 이름이었다. 엄마가 그분 얘기를 자주 해? 네, 그리고 학교 행사 때도 그분이랑 같이 다니시더라고요. 다른 엄마들이랑은 안 그러시는데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20년 결혼 생활 동안 지혜를 의심해 본 적이 없었다. 성실하고 가정적인 아내라고 믿었다. 하지만 딸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며칠 후 지혜가 또 학부모의 모임에 간다고 했을 때 자세히 관찰해봤다.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옷을 입고 향수도 뿌렸다. 그리고 출발하기 전에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모습을 확인했다. 학부모의 모임에 그렇게까지 신경 쓸 필요가 있나? 나는 재무팀장답게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지혜의 행동 패턴 변화, 예린이의 증언, 그리고 내가 직접 본 것들까지 모든 걸 종합해보니 불안한 결론이 나왔다. 혹시 지혜가 다른 남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다. 20년을 함께 산 아내를 의심한다는 게 쉽지 않았다. 그리고 혹시 내가 과민 반응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래도 계속 지켜보기로 했다. 46살 중년 남자가 아내를 미행하거나 휴대폰을 뒤지는 건 너무 초라했다. 하지만 확실하게 알 필요는 있었다. 20년 결혼 생활이 흔들리고 있는 건 아닌지 정말로 확인해야 했다.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는데 일주일도 걸리지 않았다. 재무팀장으로 20년간 숫자와 데이터로 일해온 나는 감정보다는 사실을 믿는 편이다. 아내를 의심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체계적으로 움직였다. 첫 번째 단서는 카드 내역이었다. 가게를 관리하는 내가 매월 확인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3월부터 이상한 결제 내역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학교 근처 고급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의 점심 식사, 평일 오후 2시, 4만 원. 학부모의 모임 후라고 하기에는 금액이 과했다. 더 이상한 건 같은 날 같은 시간대에 커피숍에서 추가 결제가 있었다는 점이었다. 연극 공연 티켓 이메, 일요일 오후 예술의 전당. 나와 예린이는 그날 집에 있었다. 그럼 지혜는 누구와 갔을까? 백화점 남성 의류 매장에서 넥타이 구매, 15만 원. 내 넥타이가 아니었다. 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산 넥타이를 누구에게 준 걸까? 두 번째 단서는 지혜의 휴대폰이었다. 어느 날 지혜가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 테이블 위에 놓인 휴대폰에서 메시지 알림이 계속 울렸다. 화면을 보니 성민 오빠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성민 오빠? 학부모회에서 만난 사람인데 오빠라고 부른다고? 나보다 1살 어린 지혜가 45살 남자를 오빠라고 부르는 게 자연스러운가? 메시지 내용은 볼 수 없었다. 하지만 연속으로 5통이나 온 걸 보면 뭔가 급한 내용인 것 같았다. 세 번째는 예린이를 통해 얻은 정보였다. 딸은 가끔 학교에 늦은 시간까지 남아있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 목격한 것들을 조심스럽게 알려줬다. 아빠, 엄마랑 이성민 아저씨가 학교 주차장에서 둘이서 차에 앉아 있는 걸 봤어요. 언제? 지난주 금요일이요. 학부모회 모임은 6시에 끝났는데 7시 넘어서까지 차 안에 있었어요. 다른 학부모들은 모두 갔는데 둘만 남아서 1시간 넘게 뭘 했을까? 그리고 이성민 아저씨가 엄마 어깨에 손을 올린 것도 봤어요. 가슴이 답답해졌다. 17살 딸이 이런 걸 목격해야 하다니. 나는 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재무팀장답게 데이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지혜의 외출 시간과 귀가 시간을 엑셀에 정리했다. 학부모회 모임이라고 한 날들의 패턴을 분석해봤다. 화요일과 금요일에 유독 늦게 들어오는 빈도가 높았다. 그리고 그날들은 어김없이 화장을 진하게 하고 좋은 옷을 입고 나갔다. 회사에서 틈틈이 검색해본 결과 예린이가 다니는 고등학교 학부모회는 월 1회 정기 모임만 있었다. 그런데 지혜는 일주일에 23번씩 학부모회 일로 나간다고 했다. 거짓말이었다. 결정적인 순간은 지난주 목요일 밤이었다. 지혜가 화장실에 간 사이 휴대폰이 울렸는데 순간적으로 확인해봤다. 지혜야, 오늘 정말 고마웠어. 내가 있어서 힘이 나는 것 같아. 좋은 꿈 꿔. 이성민이 보낸 메시지였다. 일반적인 학부모 사이의 메시지가 아니었다. 하트 이모티콘까지 붙여서 나는 그날 밤 한잠도 자지 못했다. 20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나? 새벽 4시까지 뒤척이다가 결심했다.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겠다고. 다음날 회사에서 대학 동기인 변호사 연우에게 전화했다. 연우야, 상담 좀 받고 싶은 게 있어. 무슨 일이야? 처가 다른 남자와 그런 것 같아서. 한참의 침묵 후 연우가 말했다. 증거가 있어? 아직 확실하지 않아. 그럼 일단 증거부터 모아. 카드 사용 내역, 휴대폰 메시지, 목격자 진술, 법정에서 쓸 수 있는 걸로. 불법은 아니겠지? 4명의 카드 내역 확인하는 건 당연한 권리고 아이가 본 건 목격자 진술로 충분해. 다만 휴대폰은 함부로 뒤지면 안 되고. 연우는 실무적인 조언을 해줬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차근차근 증거를 모으라고. 그리고 만약 사실이라면 상간자 소송도 가능하다고 했다. 상간자 소송?
불륜 상대방한테 위자료 청구하는 거야. 요즘 3천에서 5천까지도 나와. 그날부터 나는 본격적으로 움직였다. 지혜의 거짓말을 하나씩 확인해 나갔다. 지혜가 학부모의 임시 모임에 간다고 한 어제 나는 회사를 일찍 나와 학교 앞에서 기다렸다. 6시에 끝난다던 모임은 실제로는 없었다. 학교 주차장은 텅 비어 있었다. 그런데 7시쯤 지혜와 낯선 남자가 함께 나타났다. 키 175cm 정도의 깔끔한 차림의 중년 남성. 이성민이 틀림없었다. 둘은 지혜 차에 타서 학교를 떠났다. 나는 충분한 거리를 두고 따라갔다. 종착지는 시내 고급 호텔의 커피숍이었다. 1시간 반을 그곳에서 보낸 후 둘은 호텔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다. 나는 더 이상 따라갈 수 없었다. 집에 돌아온 지혜에게 물었다. 모임 어땠어? 피곤해. 얘기할 게 너무 많아서. 또 거짓말이었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이제 그만 확실하게 끝내자고. 20년을 바보로 살 수는 없다고. 증거는 충분했다. 이제 행동할 시간이었다. 더 이상 추측으로는 안 됐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나는 회사 선배가 소개해준 흥신소를 찾았다. 15년 경력의 조사원 박 실장은 내 상황을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학부모의 불륜 케이스. 요즘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40대 중반 주부들이 자아를 찾는다면서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박 실장의 설명에 따르면 학부모에는 기혼자들끼리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완벽한 핑계였다. 아이를 위한다는 명분이 있어서 가족들도 의심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는 것이었다. 상대방에 대해서도 조사해드릴까요? 이성민이라는 사람인데 가능한가요? 당연하죠. 기본 신상부터 가족관계, 직업, 재산 상황까지 다 나와요. 일주일 후 받은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이성민, 건설회사 현장 소장, 결혼 18년 차, 부인과 고등학생 딸 하나, 연봉 6천만 원 수준의 아파트 한 채 소유. 겉보기에는 평범한 중산층 가정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따로 있었다. 박 실장이 추가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성민은 학부모회에서 소문난 인물이었다. 요리 잘하고 사진 잘 찍고 봉사활동 열심히 하는 완벽한 아빠로 통했다. 그리고 그동안 최소 3명의 학부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증언들이 있었다. 전형적인 학부모의 헌터네요. 외롭고 관심받고 싶어하는 아줌마들한테 관심을 보여주고 요리해주고 상담해주면서 접근하는 수법이에요. 박 실장의 말에 분노가 치밀었다. 그놈이 내 아내를 먹잇감으로 본 거였다. 부인이 몇 번째인지 아세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작년에도 한 명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 집 남편이 이사를 가면서 조용히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20년을 성실하게 살아온 내 아내가 그런 놈의 사냥 리스트에 올라 있었다는 게 참을 수 없었다. 박 실장은 본격적인 증거 수집에 들어갔다. GPS 추적은 불법이니 직접 미행으로 이동 경로를 파악하고 만나는 장소와 시간을 기록했다. 그리고 결정적인 장면들을 사진으로 촬영했다. 일주일간의 조사 결과는 내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다. 화요일 오후 2시 강남 호텔 커피숍에서 2시간 밀담, 테이블에 앉아 손을 맞잡고 이야기하는 사진. 금요일 저녁 7시 한강공원에서 산책하며 어깨동무하는 사진. 토요일 오후 이성민의 차로 경기도 모 카페로 드라이브. 주차장에서 포옹하는 사진. 각각의 사진에는 정확한 시간과 장소가 기록되어 있었다. 법정에서 증거로 쓰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다. 박 실장이 건넨 USB에는 이성민의 차량에 설치된 소형 녹음기에서 나온 대화가 들어있었다. 지혜야, 남편은 너를 제대로 못 알아보는 것 같아. 도연이는 말이 없어서 뭘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달라. 너의 매력을 정확히 알고 있어. 성민 오빠만 있으면 정말 살 것 같아요. 이런 기분 처음이에요. 내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20년 동안 묵묵히 가정을 지켜온 내가 말이 없다고 해서 무관심한 남편 취급을 받고 있었다. 더 심각한 대화도 있었다. 우리 진짜로 같이 살면 안 될까? 하지만 예린이가 있잖아요. 아이는 이제 고등학생이야. 충분히 이해할 나이지. 내 인생도 중요하잖아. 도연이한테 어떻게 말하죠? 솔직하게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미 우리 사이를 눈치챈 것 같기도 하고. 나를 눈치챘다고? 그럼 지금까지 나를 바보로 만들면서 계속 거짓말을 한 거였다. 녹음 파일 중에 가장 견디기 힘든 건 이 대화였다. 남편이랑은 언제부터 안 좋았어? 결혼 초기부터요. 로맨틱한 게 전혀 없어요. 생일도 안 챙기고 기념일도 기억 못하고 그냥 돈만 벌어다 주는 기계 같아요. 돈만 벌어다 주는 기계라고? 20년 동안 새벽 6시에 일어나 야근하면서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그게 기계였다고?
그래도 20년이나 같이 살았잖아. 의무감으로 산 거죠. 사랑이었다면 진작에 끝났을 거예요. 의무감으로 살았다고? 내가 지혜를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의무감이었다고? 박 실장이 준 자료에는 이성민과 지혜가 함께 다닌 장소들의 목록도 있었다. 미술관, 콘서트홀, 고급 레스토랑, 펜션까지. 마치 신혼부부처럼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었다. 지난주 토요일, 이성민과 지혜가 강원도 펜션에서 하룻밤을 보낸 기록이었다. 펜션 예약 내역, 체크인 시간, 체크아웃 시간까지 모든 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날 지혜는 고등학교 동창회에 간다고 거짓말을 했었다. 나는 모든 증거를 정리해서 연우에게 보냈다. 변호사 입장에서 법정에서 쓸 수 있는 증거인지 검토해달라고 했다. 연우의 답변은 간단했다. 완벽해. 이 정도면 이혼 소송에서 100% 이기고 상간자 소송에서도 5천만 원까지 가능할 것 같아. 5천만 원. 20년 결혼 생활을 우롱한 대가치고는 적다고 생각했지만 중요한 건 돈이 아니었다. 내 명예와 자존심을 되찾는 것이 더 중요했다. 모든 증거를 USB에 정리하고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파일까지 만들었다. 재무팀장답게 체계적으로 준비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다. 지혜와 이성민 앞에서 모든 걸 까발리는 것. 20년을 바보로 살았지만 마지막만큼은 당당하게 끝내고 싶었다. 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었다. 이제 진실을 알 때가 왔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다. 토요일 저녁, 가족이 모두 모인 식사 자리를 만들었다. 평소보다 일찍 퇴근해서 예린이가 좋아하는 치킨을 주문했고 지혜에게는 특별한 얘기가 있다고 미리 알렸다. 뭔데 이렇게 정식으로? 지혜가 웃으며 물었다. 죄책감 없는 여유로운 표정이었다. 20년을 속인 여자가 이렇게 태어날 수 있나? 곧 알게 될 거야. 나는 미리 준비해둔 노트북을 테이블에 올렸다. USB도 손에 쥐고 있었다. 20년 결혼 생활을 끝낼 결정적 증거들이 담긴 작은 장치였다. 우선 이것부터 보자. 첫 번째로 보여준 건 지혜의 카드 사용 내역이었다.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의 모든 결제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놓았다. 3월 15일 오후 2시 강남 이탈리안 레스토랑 4만 원. 같은 날 같은 시간 커피숍 추가 결제. 그날 너 누구랑 만났어? 지혜의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다. 학부모회 모임 후에 몇 명이서. 그럼 이건 뭐야? 두 번째 증거를 꺼냈다. 박 실장이 찍은 사진들이었다. 지혜와 이성민이 단둘이 레스토랑에서 손을 잡고 이야기하는 모습, 한강공원에서 어깨동무하며 걷는 모습, 차 안에서 포옹하는 모습까지. 예린이가 작은 소리로 엄마 라고 중얼거렸다. 이 남자가 누구야? 이성민 맞지? 지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사진 속 증거가 너무 명확했으니까. 아직 끝이 아니야. 이것도 들어봐. 세 번째는 녹음 파일이었다. 이성민의 차에서 나온 대화 내용을 재생했다. 도연이는 말이 없어서 뭘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달라. 너의 매력을 정확히 알고 있어. 지혜 자신의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흘러나오자 그제서야 모든 걸 포기한 듯 고개를 떨어뜨렸다. 아빠, 예린이가 내 팔을 잡았다. 딸아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괜찮아. 예린아, 아빠는 이미 다 알고 있었어. 나는 차분하게 네 번째 증거를 꺼냈다. 강원도 펜션 예약 내역과 체크인 기록이었다. 지난주 토요일 고등학교 동창회에 간다고 했지? 실제로는 이성민이랑 펜션에서 하룻밤 보냈더라. 아빠, 이게 뭐예요? 예린이가 울먹이며 물었다. 17살 딸이 이런 걸 알게 되다니. 엄마가 다른 남자랑 바람을 피운 거야. 학부모회 모임은 핑계였고 그때까지 침묵하던 지혜가 입을 열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20년을 바보로 만들어 놓고 미안하다고? 내 목소리가 높아졌다. 20년 동안 참아온 분노가 터져나왔다. 민수야, 내가 외로웠어. 너는 항상 일만 하고 대화도 없고. 대화가 없다고? 20년 동안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밤늦게 들어와도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그게 대화가 없는 거야?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내가 돈만 벌어다 주는 기계라고 했지. 녹음에 다 나와 있어. 지혜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 대화까지 녹음된 줄은 몰랐던 모양이었다. 예린이가 갑자기 일어서더니 지혜를 향해 소리쳤다. 엄마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아빠가 우리를 위해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예린아, 아니에요. 저도 다 봤어요. 엄마가 휴대폰 보면서 웃는 것도 예쁘게 화장하고 나가는 것도. 근데 설마 이럴 줄은 몰랐어요. 딸의 말에 지혜가 흐느끼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예린아, 아빠 편에 서줘서 고마워. 하지만 이제 끝이야.
나는 마지막 증거를 꺼냈다. 연우가 준비해준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소송 서류였다. 월요일에 법원에 접수할 거야. 이혼 청구와 이성민에 대한 위자료 청구 5천만 원. 5천만 원? 지혜가 놀라며 되물었다. 20년을 우롱한 대가치고는 적다고 생각해. 하지만 법정에서 정해진 거니까 받아낼 거야. 그때 현관문에서 초인종이 울렸다. 이성민이었다. 지혜와 약속이 있었던 모양이었다. 딱 좋네. 나는 문을 열었다. 이성민은 평소처럼 환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지만 실내 분위기를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다. 안녕하세요. 안녕하기는 당신이 이성민이죠? 네, 그런데 무슨 앉아봐요. 할 얘기가 있어. 나는 이성민에게도 똑같은 증거들을 보여줬다. 사진, 녹음, 펜션 기록까지. 그는 점점 얼굴이 파래졌다. 형님,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사과는 당신 부인한테 하세요. 참, 부인도 이 사실 알아야겠네요. 형님, 제발, 가정이 있습니다. 내 가정은 생각 안 했으면서? 나는 이성민의 부인 전화번호를 검색해서 전화를 걸었다. 이성민이 내 아내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알려줬다. 증거도 다 있다고 했다. 이성민은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소용없었다. 월요일에 상간자 소송 들어갑니다. 5천만 원 준비하세요. 형님, 그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당신 문제죠. 법정에서 정해진 거니까 지키셔야죠. 이성민이 나간 후 집 안은 조용해졌다. 지혜는 계속 울고 있었고 예린이는 내 옆에 앉아 있었다. 아빠, 이제 어떻게 돼요? 새로 시작하는 거야. 우리 둘이서. 예린이가 내 손을 꽉 잡았다. 아빠, 저는 아빠 편이에요. 끝까지요. 그날 밤 지혜는 친정으로 갔다. 남은 건 나와 예린이뿐이었다. 20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났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 차례였다. 법정에서의 승리는 예상보다 빨랐다. 첫 번째 조정기일에서 지혜는 모든 사실을 인정했다. 변명할 여지가 없었으니까. 사진, 녹음, 펜션 기록까지 완벽한 증거들 앞에서 더 이상 발뺌할 수 없었다. 이혼 조정은 한 달 만에 성립됐다. 양육권은 내가 가져가고 재산 분할은 7대3으로 내가 우세하게 받았다. 20년 동안 내가 벌어온 돈이었으니 당연한 결과였다. 더 중요한 건 상간자 소송이었다. 이성민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에서 법원은 3,800만 원을 인정했다. 재판장은 판결문에서 이렇게 명시했다.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명확히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원고 가정의 평화를 파괴했으며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3,800만 원. 20년을 우롱당한 대가치고는 적다고 생각했지만 법정에서 공식적으로 내 억울함이 인정받은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다. 이성민은 판결 후 내게 다가와 무릎을 꿇었다. 형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돈은 어떻게든 마련하겠습니다. 하지만 나는 차가운 표정으로 대답했다. 사과는 당신 가족한테 하세요. 나한테 할 말은 아니죠. 이성민의 상황은 내 예상보다 훨씬 심각해졌다. 부인이 불륜 사실을 안 후 즉시 이혼을 요구했고 고등학생 딸은 아버지와 연락을 끊었다. 학부모회에서도 추방당했고 회사에서도 소문이 퍼져 좌천됐다. 결국 이성민은 아파트를 팔아서 위자료를 지불했다. 18년 살던 집을 잃고 작은 원룸으로 이사 가야 했다. 자업자득이었다. 지혜의 몰락은 더 참담했다. 학부모회에서 불륜 사실이 알려지자 즉시 모든 활동에서 배제됐다. 그동안 친하게 지내던 학부모들은 하나둘 연락을 끊었고 예린이 학교에서도 뒷말이 무성했다. 예린이 엄마가 학부모회 총무랑 바람났다면서? 맞아. 법정에서 위자료까지 나왔다던데. 아이고, 그 집 아빠는 얼마나 속상하겠어. 예린이는 이런 상황이 힘들다고 했지만 오히려 당당했다. 아빠, 창피하지 않아요. 잘못한 건 엄마니까요. 딸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다. 17살 나이에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 게 안타까웠지만 예린이는 생각보다 씩씩하게 버텨줬다. 가장 큰 변화는 우리 부녀의 관계였다. 지혜가 없어진 후 오히려 집안 분위기가 편안해졌다. 서로를 더 많이 배려하게 됐고 대화도 늘어났다. 아빠, 요리 배워보실래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예린이와 함께 요리하는 시간이 즐거웠다. 20년 동안 지혜에게만 맡겨뒀던 살림을 직접 해보니 새로운 재미가 있었다. 6개월 후 우리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다. 예린이가 학교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싶었고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 시작하고 싶었다. 새 집은 조용한 주택가에 있는 빌라였다. 아파트보다는 작았지만 예린이와 둘이 살기에는 충분했다. 무엇보다 근처에 좋은 고등학교가 있어서
예린이가 전학하기에 적합했다. 아빠, 여기 정말 좋네요. 공기도 맑고. 예린이가 활짝 웃으며 말했다. 오랜만에 보는 딸의 밝은 표정이었다. 새 학교에 적응하는 예린이를 보면서 나도 새로운 삶에 대한 의욕이 생겼다. 이혼 후 받은 재산분할금과 위자료로 경제적 여유도 생겼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졌다. 회사에서도 인정받았다. 동료들은 내가 원칙을 지키며 정당하게 대응한 것을 높이 평가했다. 도연 씨, 정말 대단하시네요. 저였으면 중간에 포기했을 텐데 포기할 이유가 없었어요. 잘못한 건 잘못한 거니까요. 지혜에게서는 가끔 연락이 왔다. 친정에서 지내면서 작은 가게 일을 돕고 있다고 했다. 예린이를 보고 싶다고도 했지만 딸이 거부했다. 아빠, 저는 엄마를 용서할 수 없어요. 아빠한테 너무 못했어요. 예린이의 마음을 억지로 바꿀 생각은 없었다.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딸의 감정을 존중해주고 싶었다. 1년이 지난 지금 나는 새로운 취미도 생겼다. 주말에는 예린이와 함께 등산을 다니고 평일에는 헬스장에서 운동한다. 46살 중년 남자에게는 늦은 시작이지만 새로운 도전이 즐겁다. 무엇보다 예린이와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졌다. 예전에는 지혜를 통해서만 소통했는데 이제는 직접 대화하는 시간이 늘어났다. 아빠, 제가 대학 가면 혼자 계실 텐데 괜찮으세요? 걱정 마. 아빠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실제로 그랬다. 20년 동안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이 생겼다. 자유로웠다. 가끔 비슷한 상황에 처한 남성들이 조언을 구하러 온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내 이야기를 보고 연락해오는 경우가 많다. 형님, 어떻게 그렇게 냉정하게 대처하셨어요?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져요. 확실한 증거를 모으고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하게 해결하세요. 내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니 보람을 느꼈다. 어제 저녁 예린이와 함께 TV를 보다가 우연히 학부모 불륜 뉴스가 나왔다. 우리와 비슷한 사건이었다. 아빠, 저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힘들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우리처럼. 나는 예린이에게 말했다. 예린아, 기억해. 자녀를 핑계로 한 불륜. 그 끝은 자녀가 가장 깊이 상처받는다는 걸. 네. 아빠, 저는 절대 그런 어른이 되지 않을게요. 20년 결혼 생활은 끝났지만 딸과의 진짜 인생은 이제 시작이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구독자님들, 오늘 사연 댓글로 공유해 다른 분들과 함께 의견 나눠보세요. 저도 읽어보며 소통하겠습니다.